공급 부족이 심각해가지고 전세 대란이 발생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습게 봤던 임대사업자들. 네. 어떻게든 사서 빌려줘라. 네. 아니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세입자들을 아니야 니네들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매매도 괜찮아 라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는 매매시장 활성화라는 쪽으로 시장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부령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전세가 올라가서 이제 갭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매매가가 내려와서 전세가율이 좀 그 70-80% 되는 것도 있으니까 반대로 네. 지금 매매가 자체가 좀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정부가 우리가 아무리 뭐 원하고 있어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규제 완화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엔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용은 집값이 떨어진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법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안 떨어질 거예요라고 하는 거에 조금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 길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집을 사서 전고점을 뚫는 곳들이 다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메꿔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들을 그러면 그분들은 싸게 팔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등락이 계속 반복되면서 약간 우리 지난번에 금리 인상 됐을 때 뭐 30%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뭐 5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이건 이제 옛날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게 버티다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점이 2012년이었어요. 한순간에. 네. 그러니까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끌 하셨던 분들. 버틸 만큼 버티다가 2009년에 뒤늦게 집을 사서 그때부터 10년, 11년 막 이렇게 버티다가 아우 나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던지신 분들이 네. 나타났던 게 2012년이고 그때 강남도 집값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시기가 한 번 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약간 그 공급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 이명박 정부 때 막 공급한다고 그 막 반값 아파트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급은 실제 그 뒤였죠. 훨씬 더 그 뒤였고 그 반값 아파트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면 세곡지구 네. 그다음에 뭐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잖아요. 분위기가 막 엄청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네. 안 좋아졌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보금자리는 이미 그 전부터 2009년 10년 이때 벌써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위축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그때까지 영끌했던 사람이 버텼던 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못 버티지라고 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 그래프를 호갱노노나 이때 네. 그래프들을 그 상급지를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10년 11년을 버티다가 12년에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는 저는 크게 하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는 그냥 뭐 버티는데 전세는 올라가면서 결국에 네. 어떤 그 응축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기가 좀 앞으로 몇 년은 좀 더 간다.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매매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는 더 다주택 규제가 어쨌든 풀려야지 뭐 추가 수요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도 그러면 지금 가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망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항상 현재 시점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버릇들이 있어서 네.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근데 제가 오늘 얘기 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지금보다 내년이 공급 부족이 더 부족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은 뭐 전세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더 심각할 거고 연이 가면 심각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점점 내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대상, 부동산 대상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바뀐다는데 공급 부족이 심각해가지고 전세 대란이 발생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량을 늘리는 건데 네. 그 물량이 늘리는 거는요. 지금 공급 부족이 누적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적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분명히 많이 할 건데 우리 3기 신도시 발표에서도 봤지만 2019년에 발표하고 지금까지 분양도 안 했어요. 제대로. 네. 그러면 그 물량이 그때 가서 분양이 되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네. 그러면 물량 없다는 거 알고 그러면 이제 막 되게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는 공급을 늘리겠다,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동안 우습게 봤던 임대사업자들. 네. 어떻게든 사서 빌려줘라. 네. 아니면 전세를 살려고 하는 세입자들을 아니야 니네들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매매도 괜찮아라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는 매매시장 활성화라는 쪽으로 시장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또 누구는 반발할 거기 때문에 매매시장 활성화를 어느 날 갑자기 몽땅 다 풀어줄 게가 아니라 찔끔찔끔 풀어주면서 어느 순간 사실 딱 풀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 집을 샀대. 집을 샀는데 요즘에 조금 올랐대. 또는 분양을 받았는데 피가 뭐 한 2천부터 때 3천부터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싹 넘어가는. 그래서 2010년도에 초반부의 전세 대란의 해소는요. 정부가 잘 뭐 공급을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매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전세 수요가 글로 넘어가고 전세 수요가 넘어가는 가운데서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그나마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전세난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야 이제 매매 쪽을 좀 풀어줄 것이다. 네. 반대로 지금은 뭐 전세난이라고 보기는 뭐 전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은 전세난이라고 네.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냥 뭐 전세가 뭐 빠졌다가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상황에서 뭐 다주택 규제가 풀리겠느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요 여기에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없어요. 네. 아까 제가 시간이 가면서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대상이 전세나 이런 쪽에 집중되잖아요. 그때쯤 됐을 때 아까 그 임대사업자 그러면 네. 풀어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그때 시점이랄 거라는 거죠. 네. 그게 뭐 사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양도세도 뭐 일부 혜택도 주고 막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매매 활성화인데 네. 지금은 그런 카드를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열심히 싸워서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압승했어요. 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애들이 압승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들었더니 압승을 했어. 그럼 네. 이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겠죠. 지금은 사실 부동산이 이슈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동산에 그렇게 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네. 그 국민들 자체도. 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월세가 뭐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지금 전세도 막 사기도 나고 있는 이 지금 비아파트 쪽은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 예전에 뭐 이명박 정권 때 막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이쪽으로 좀 뭔가 좀 활성화나 아니면 뭐 공급 대책 뭐 이런 것들도 막 살짝 하고는 있는데 요거를 뭐 총선 이후에 좀 풀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풀어준다고 봐요. 그건 이제 네. 야당에서도 좀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야당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비아파트는. 비아파트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도 사실 투자자들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네. 관심이 없고 그런데 더더구나 야당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주 좋은 이슈가 터졌어요. 전세 사기.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이 자기네들한테도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아파트가 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풀어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주면서 네. 더더구나 1, 2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살 수 네.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쪽 투자자들 관점으로는 관심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작년 9.16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네. 나왔던 대책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비아파트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별로 성과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없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다시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1, 2년간은 분명히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만한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과 빌라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이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30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전월세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안정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투자자들도 관심이 둘 만한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까 얘기 속에서 또 나왔지만 이게 다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얽히고 설켰는데 월세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극대화거든요. 오피스 시장은 최악이야. 네. 가격은 그럼 떨어졌나? 그럼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다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네. 이것들을 하나 둘씩 메리트를 부여해 나가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 오피스텔 시장이 갑자기 분양 시장이 활성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막 갑자기 또 그래서 저도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라 이 시장이 왜 이러네? 왜 이러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비아파트 부분이라고 비주택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피스텔이 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장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가 더 심각했으니까 아마도 전세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 빌라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오피스텔들은 좀 월세가 좀 오르긴 오르고 있어가지고 특히 뭐 이제 1.5름 정도 뭐 이 네. 정도 되는 것들은 꽤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수익률로 보면은 살만한데 네. 뭐 이거 대출 받고 뭐 취득세에다가 뭐 종부세 계산하면 이건 아닌데 약간 다시 이렇게 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세금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정치 쪽 또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가 나올 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오피스텔은 취득세 뭐 다시 주택수 빼주거나 원상복귀 뭐 다시 1% 네. 뭐 4.6이 아니라 뭐 1% 아니면 원래대로 4.6 뭐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겠죠. 사실 그렇게 가면은 전세 사기나 어떤 이런 그 비아파트의 전세 월세난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빠르게 좀 해결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빠르니까 어쨌든 네. 여기는 한 6개월 1년이 막 지워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가 과연 바로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한 6개월 1년 이상 막 걸릴 것이냐의 이제 그 예측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저는 6개월 그러니까 조금 시간 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14년, 15년도까지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인은 네. 비아파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의 메인은요. 건설 경기 활성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시장이 무너지고 있거나 또는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오피스텔 짓다가 무너지거나 중단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과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비아파트 부분은 항상 나중에 그 발표가 나면 옛날 그 주택 관련된 정책 발표가 난 걸 자세히 보게 되면 항상 메인은 건설 경기 활성화고요. 네. 뒤쪽에 비아파트 부분이 맞아요. 이렇게 살짝 붙어서 나오는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무너지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 위주로 가면서 그 뒤에 뭐 이제 약간 좀 한두 줄, 세네 줄 뭐 이렇게 해서 딱딱 붙이면서 점점 시장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결국에는 지방 쪽은 이제 아파트 미분양이 여전히 많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준공후 미분양, 뭐 악성 미분양들도 막 늘어나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좀 정책을 어쨌든 건설 경기 활성화 이 개념으로 네. 빠르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미분양? 이게 건설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요.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다 지금 묶여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어쨌든 서울 수도권 돌고 있고 그래도 네. 자 지금 물려 있는 게 지방이잖아요. 그럼 지방인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선 지방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풀어주려고 보니 다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나 지금 취득세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해결되면 바로 뛰어간다라고 지금 다들 지금 출발선상에 써 있잖아요. 그 네. 우리 투자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을 풀어주고 싶어도 지금 못 풀어주는 상황일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두 번째로는 이 갑자기 뛰어들려고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는 애들은 잠깐 얘는 배제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지금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지방주택 활성화 쪽으로 가되 미분양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네. 아마 계속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잖아요. 네. 준공업 미분양인데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일 거라 근데 지금까지 준공업 미분양은 한동안 지방주택이 많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준공업 미분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은 사실상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안 좋은데 준공업 미분양을 갖다 조금 혜택을 주려고 해봤자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인데 네. 이것들이 준공업 미분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준공업 미분양부터 풀어준 것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면서 정책 효과를 받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계속 양이 늘어나게 되면 준공전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 건설형 경기 활성화랑 맞물려서 취득세 양도세는 일단 잠깐 배제하고 일단 미분양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아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실수요자분들은 미분양 아파트 막 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좀 투자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사주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해서만 약간 좀 열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도세 면제나 취득세 감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정부의 가장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부에 계신 분들을 되게 저는 똑똑하니까 조심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부가 했던 자연스러운 패턴은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분명히 감면을 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럼 이사 가잖아요. 네. 다주택자 못 들어오게 한다면서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한 자리 딱 문구를 박을 거예요. 한시적. 한시적으로. 네. 요때까지 들어오면은 해줄게라고 하고 조금 극성이고 조금 과열된다 싶으면 한시적인 구간을 네. 종료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조절하는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못 모르고 들어가면 물린다. 네. 제가 경험이라.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으로 들어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막상 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딱 막아버리면 네.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네. 우리 부인남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거 저도 네. 잘 알고 있지만 보면 뭐 미분양 풀리면은 뭐 감면되면 바로 들어간다는 네. 식으로 막 설명하시는 양도세 거예요. 감면해주면 그냥 막 들어간다. 예, 그렇게 그때 들어가야 된다. 예,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지난 상승장 초반부터 상승장 후반까지 그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놓치신 게 한시적 감면이에요. 한시적 감면을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너희들 입맛대로 안 될 거야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느끼기로는 너희들 입맛대로 그렇게는 못 해주고 하지만 약간의 혜택은 나중에 감면해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 하면 돈이 되겠지.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안 올라서 별로 효과는 없더라고요. 저 옛날에 해보니까. 결국에 이제 미분양이라는 것도 이제 계약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네. 물량을 떠넘긴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어찌 그렇죠. 보면. 그래서 결국에 그게 돈을 벌려면 지방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맞아요. 그 정책까지 쓸 거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은 사실 지금 논의하기는 자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지방주택 활성화라는 표현으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부터 살려야만이 건설사를 살려야 된다는 이 기본 네. 조건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주택 활성화가 나올 거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주택이 활성화됐던 시장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정도의 시장 환경이 변화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헤게모니 어떤 포승줄을 딱 붙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뛰어들어가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서 너무 지방주택 활성화 또는 이제 양도세 감면 이것에 확 하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분양을 없애는 건 결국에 일반 구축 아파트들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텐데 그 방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우선 미분양 먼저 해결하고 구축을 풀게 하는 거는 약간 선우가 바뀐 거 아닌가. 약간 그래가지고 정말 될까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고. 문제는 그거잖아요. 구축도 올라가고 미분양도 사라진다라는 걸 보면 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해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네. 항상 보면은 시간을 길게 두고 바라봐야 제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때는 정부의 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 뭐 유튜브에서나 또는 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정부 정책의 누적 효과, 제가 누적 효과란 말을 딱 2개를 쓰거든요. 그 누적 효과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의 누적하고 정책의 누적, 그러니까 규제 완화의 누적. 이 2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꼭 시장이 혼란스러운 침체기나 아니면 막 상승장 이후에 막 혼돈기 요때는 누적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주택 활성화라는 대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5월 달에 발표가 됐다. 우리 마음에 하나도 안 들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7월에 또 나왔다. 뭐 10월에 또 나왔다. 내년 초에 또 나왔다. 근데 그걸 합치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묶여있던 포승줄이 다 풀렸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흔히 말하는 판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다시 크게 움직인다고 봐요. 그러면은 인구 감소 얘기도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제 지방 시장에 대한 어떤 미래 뭐 한 뭐 5에서 10년 안에 다시 좋은 시절이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온다라고 보고요. 인구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장기 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고 지금 만약 그 부분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 중에서도 비선호 지역들 있잖아요. 사실 이번 상승장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던 곳이 바로 그런 인구가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지역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인구 소멸이다 뭐하다 해서 뭐 부산을 안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부산에 지방 같은 경우 예전에 관심을 안 가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2008년 9년 그때 신문기사에서 특집 기사로 나온 거 그때도 뭐 엄청 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걸 부산을 봤는데 부산에 나왔던 것 중에 저도 기억나는 게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 다 사라지고 오뎅 공장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가 또 마침 그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장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아마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기사를 보면서 와 집값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뭐 신발 공장 다 나가고 오뎅 공장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2007년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과 인구 감소는요. 큰 그림으로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비선호 지역들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고민하는 그 고민은 20년 후부터 시작하셔라가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뭐 대도시나 아니면 어떤 지방에서도 핵심 지역 같은 곳들을 보면은 인구 감소라는 건 어쨌든 절대적인 평균치가 줄어드는 건데 이제 그 지역은 또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